제발, 제발 이혼만은 안 돼요.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감싸며 한 여자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창밖을 바라본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만이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7년 동안,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여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만해, 수진아.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남자가 돌아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민호 씨, 아이가,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날 건데요. 아이는 내가 키울게. 넌 양육비만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 그 순간 여자의 얼굴에 스쳐간 표정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절망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는지.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임신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1년 후, 이 남자는 왜 똑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오늘 이 여자에게 벌어질 믿기 힘든 일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수진은 25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수진아. 박민호가 두꺼운 법전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수진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했지만 민호 앞에서만큼은 항상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빨리 합격해서 너도 편하게 해줄게. 천천히 해도 돼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 정말 괜찮았을까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연애를 하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동안 그녀는 오직 한 사람의 꿈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수진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전부였고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 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25살의 수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민호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오전에는 편의점에서, 오후에는 카페에서, 저녁에는 치킨집 배달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민호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민호가 고시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좌절감에 빠진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진은 언제나 그랬듯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연애를 하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갈 때 그녀는 오직 민호만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수진에게 민호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19살에 만나 사랑에 빠진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 받은 사랑 100배로 갚아줄게. 민고의 약속을 믿으며 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4년째, 5년째가 지나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진에게 다른 길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고아원 출신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제 전부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6년째가 되던 해 민호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연이은 낙방에 자신감을 잃은 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밥 좀 드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됐어. 나 이제 포기할래.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도 미안하고.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수진은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이 얼마나 멀어요. 조금만 더 힘내봐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 말에 민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약속대로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일까지 추가해서 하루에 4곳에서 일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겨울, 드디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됐어. 합격했어. 민호가 집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합격하신 거예요? 응. 드디어 해냈어. 민호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지난 7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너 편하게 해줄게. 고생 많이 했어, 정말.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축하해요, 민호 씨. 합격 발표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대형 로펌에 취직했고 수지는 처음으로 일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혼할 수 있겠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기대돼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민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아, 혹시 내일 회사 모임에 같이 갈래? 동료들이 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소박한 옷차림의 대학 경험도 없다 보니 민호의 동료들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혼자 가세요. 수진은 민호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끼고 먼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진에게 새로운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정말이야? 처음에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도 잠시, 민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 사람들이 자꾸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너도 임신 중이라 피곤하잖아. 수지는 민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급 교육을 받은 동료들 앞에 고졸 출신의 임신한 아내를 내세우기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은 제가 친정에라도 가 있을게요. 친정이 어디 있어? 너 고아 아니야? 민고가 무심코 던진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고 미안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배려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어디라도 가 있을게요. 응, 그래. 고마워. 임신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의 배가 부르기 시작하자 민호는 아예 함께 외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오늘 로펌 창립 기념 파티가 있는데 혼자 가도 괜찮지? 네,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수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임신 기간에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서 민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최서연이라는 여자와 말입니다. 최서연은 모든 면에서 수진과 정반대였습니다. 명문대 로스쿨 출신의 대법관인 아버지를 둔 법조계 엘리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민호가 그토록 동경하던 세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오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7년 동안 고시 공부라니. 서연이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부인분도 많이 도와주셨겠어요. 그렇죠. 민호는 수진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 같은 사람 앞에서 고아 출신의 고졸 아내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오빠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서연의 칭찬에 민호는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우월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와 서연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라고 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사건 회의가 있어서. 민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연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부인분은 어떤 분이세요? 서연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는 게 고아원 출신이고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생활비를 벌어줬죠. 민호는 마치 고용 관계였던 것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는 오빠가 보답할 차례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부부는 서로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육 수준도 그렇고 집안 배경도 그렇고. 서연은 민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수진이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배가 많이 나와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민호의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늦으셨네요. 응, 일이 많아서. 민호는 수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차려놓았어요. 난 회사에서 먹었어. 너만 먹어. 예전 같으면 수진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고마워했을 민호였는데 이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민호 씨, 요즘 너무 바쁘시죠? 아기용품도 같이 보러 가야 하는데.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일이 너무 많아. 수진은 점점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우연히 민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약속 괜찮죠? 서연 올림.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민호가 종종 언급했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적인 톤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니. 민호 씨, 서연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야. 왜? 그냥. 자주 언급하셔서요. 일 때문에 자주 만나거든.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신 9개월째, 수진은 민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고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서연 씨와 어떤 사이예요?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동료라고 했잖아.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업무인가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맞구나.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서연이와 사귀고 있어.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한 민호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였어.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만삭의 몸으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이제 맞지 않아. 맞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현실을 봐. 난 이제 변호사야. 사회적 지위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졌어. 근데 전 뭐가 문제인가요? 고아 출신의 고졸이잖아. 내 동료들 앞에 내가 나타나면 다들 어색해해. 서연이 같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출신이 문제라고요?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상관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서연이는 대법관 딸이야.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지.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이는 내가 키울게. 너는 양육비 받고 내 갈 길 가면 돼. 제 갈 길이요? 응. 너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삶이 따로 있을 거야. 억지로 내 세계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 수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안 돼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리고 지금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고용한 김 변호사는 이혼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 앉으시죠. 김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혼 조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이 짧고 이수진 씨께서 경제활동에 기여한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돼요. 경제활동에 기여한 부분이 제한적이라고요? 수진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네. 박민호 변호사의 현재 자산은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니까요. 수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생활비를 전액 부담한 것도 기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부부간의 당연한 의무로 봐야죠. 특별한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변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박민호 변조가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이수진 씨께서는 양육비를 받으시고 양육권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경제력을 고려했을 때 아이에게는 그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지는 잠시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울거나 화를 냈을 텐데 수지는 차분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좀 이상하네요. 수진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재산 분할 산정 기준일이 결혼 시점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별거 시점이나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김 변호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고졸 여성이 전문적인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 그것은. 그리고 양육권 관련해서도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근 판례 경향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수진의 말에 민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너 어떻게 그런 걸 알아?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여튼 조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서명하시면 되고요. 김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해야 하나요? 좀 더 검토해 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검토요? 뭘 검토하시려고요?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중요한 문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수진의 말투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절망적이고 나약한 모습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죠.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뭔가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아.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한가요? 저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의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오랜만이죠.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한 임신부가 아닌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검사가 있어서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절망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검사를 받으실 건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태아의 유전질환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분은 제 지인이에요. 의료진과 상담할 일이 있어서 함께 왔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단순한 유전질환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검사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은 지 사흘 후 수진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능하시면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색이 있었습니다. 태아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태아는 건강합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서요. 수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전 함께 왔던 그 남성이 동행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인가요? 산부인과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 혹시 입양되셨거나 출생 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나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왜 그러시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이런 검사는 태아의 건강만 확인하는 건데 우연히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이 된 것 같아서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수진 씨의 유전자가 기존에 등록된 다른 분이 유전자와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겁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혈연관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부모나 형제 수준이. 그 순간 수진과 함께 온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매칭된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실종자 찾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매칭된 분이 이 회장님이신가요?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거의 확실할 것 같네요. 수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회장이 누구죠? 이정민 변호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 씨,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태성그룹의 회장님 딸이 납치되었습니다. 납치요? 당시 3살이었던 그 아이는 지금까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이수진 씨가 바로 그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납치범들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정민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님께서는 지난 30년간 전국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등록해 놓으셨어요. 혹시라도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1차 결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 부녀지간이 맞을 확률이 99.9%예요. 한편 이 시각 민호는 서연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명 받으면 끝날 것 같아. 수진이가 별다른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 수진 씨가 좀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응,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순한 양 같았는데 요즘은 뭔가 차분하다고 해야 하나? 별거 아닐 거예요. 임신부들이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법률 사무실에서 수진이 보여준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 수진은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확인이 끝난 후에.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십니다. 1시간 후 병원 VIP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태성 회장이었습니다. 수진을 본 순간 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인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혈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찾았단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못 찾은 내가 미안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수진 씨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무슨 일이니? 이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신데 상대방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이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어서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거의 못 받고 양육권도 포기하라고 하고요. 이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지? 회장님,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민호예요. 변호사입니다. 박민호 변호사라. 이정민 변호사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대한 법무법인 소속이네요. 이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한 법무법인. 우리 회사 자문 로펌 중 하나 아닌가? 네, 맞습니다. 재미있군. 내 딸을 버린 남자가 내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니.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고아 출신의 무력한 임신부였는데 저녁이 되니 대기업 회장의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이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민호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수진과의 이혼 서류를 최종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이혼 서류 마무리하는 날이지? 동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응, 드디어 끝나. 새로운 시작이야. 민호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서연과의 미래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로펌 대표 변호사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민호 씨, 잠시 올라와 보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실에 들어서자 평소 온화하던 대표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호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요? 방금 태성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태성그룹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태성그룹은 그들 로펌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 대해 문의하시더군요. 정확히는 당신의 부인에 대해서요. 제 부인이요? 왜 회장님이 수진이를?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혹시 회장님이 딸이라고 하시더군요. 뭐라고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수진이는 고아예요. 고아원 출신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장님께서는 DNA 검사 결과까지 언급하시더군요. 대표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납치되었던 딸을 찾았다고 그 딸이 바로 이수진 씨라고 하셨어요. 민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이 당신이 그 딸과 이혼하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자신의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혼하려 했다는 말씀인가요? 대표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성그룹은 우리 로펌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고객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속 변호사가 그 회장님의 딸을 함부로 대했다. 민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고아라고 해서. 회장님께서는 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자세히 알고 계시더군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재산 분할도 거의 주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했다고요. 민호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대표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 딸을 그렇게 대한 사람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태성그룹이 우리와의 계약을 파기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서 사과드릴게요.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오해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게 오해인가요? 대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오늘로 해고입니다. 대표님,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민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호 해고됐다더라. 태성그룹 회장 딸이랑 이혼하려다가 걸렸다네. 세상에, 회장 딸인 줄도 모르고. 민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서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가 태성그룹 회장 딸이래. 서연의 얼굴도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분명히 고아원 출신이라고. DNA 검사로 확인됐대. 30년 전에 납치되었던 딸이래. 그럼 우리가 태성그룹 회장의 딸을 상대로 불륜을 저지른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누구시죠? 태성그룹 이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20분 후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누구였어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변호사. 곧 여기로 온다고 해. 20분 후 이정민 변호사가 민호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전문적으로 화장을 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수진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약하고 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이야? 정말 회장님 딸이야? 네, 맞아요. 어제 확인됐어요. 민호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를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을 건가요? 서연 씨와 바람 피우지 않았을 건가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고아가 아니라 재벌가 딸이라서 갑자기 후회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출신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우가 달라져야 하나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호 씨, 이혼 조건을 재협상하고 싶습니다. 재협상이요? 네. 우선 재산 분할부터 다시 계산해야겠네요. 태성그룹 상속분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당연히 수진 씨가 가져가실 거고요. 잠깐, 그럼 저는. 당신은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면접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의 말에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요, 민호 씨.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를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수진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최종 이혼 조건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수진과 이정민 변호사가 나간 후 민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민호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해고된 후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오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서연이 말했지만 민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딸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럼 사과라도 해봐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어. 수진이 표정 봤잖아. 더 이상 예전 수진이가 아니야. 민호는 맞았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태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았어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고생을 한 거야. 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매일 밤 기도했지. 내 딸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그 남자와 정말 이혼할 거니? 네, 결정했어요. 혹시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면 안 된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내린 결정이에요. 정말이니? 네. 사실 민호 씨가 아버지를 찾아뵐까봐 걱정이에요. 무슨 말이니?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사과하러 오지 않을까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수진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민호라는 변호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민호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호는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호 변호사군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이가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르게 대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내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말씀이군. 민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내 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고아 출신일 때와 재벌가 딸일 때 저의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수진아, 제 성격이 바뀌었나요? 제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민호 씨 눈에 보이는 제 가치가 바뀐 건가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사랑했던 건 저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7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던 거죠. 그게 아니야. 그럼 왜 저를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나요? 왜 서연 씨 같은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나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 당신이 내 딸에게 한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를 성공하자마자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버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했죠.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을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한 것입니다. 고아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고아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내 딸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 기회는 이미 7년 동안 드렸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수진아, 저를 이용해서 성공하시고 성공하자마자 저를 버리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한 실망감만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그때 이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종 이혼 조건입니다. 민호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게 뭔가요? 재산 분할 없음, 양육비 없음, 면접 교섭권 없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로부터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민호 씨가 번 돈도 민호 씨의 시간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요. 내 아이인데.
사실 민호 씨가 진짜 원한 건 저와의 이혼이었잖아요. 이제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말해봐. 앞으로 저와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민고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을,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정말.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변조님, 서류 처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진과 이 회장만 남은 회장실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니?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에게는 더 소중한 가족들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와 곧 태어날 우리 아기요. 이 회장은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민호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해고된 후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오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서연이 말했지만 민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딸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럼 사과라도 해봐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어. 수진이 표정 봤잖아. 더 이상 예전 수진이가 아니야. 민호는 맞았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 회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태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았어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고생을 한 거야. 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매일 밤 기도했지. 내 딸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그 남자와 정말 이혼할 거니? 네, 결정했어요. 혹시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면 안 된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내린 결정이에요. 정말이니? 네. 사실 민호 씨가 아버지를 찾아뵐까봐 걱정이에요. 무슨 말이니?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사과하러 오지 않을까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수진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민호라는 변호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민호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호는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호 변호사군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이가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르게 대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내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말씀이군. 민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내 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고아 출신일 때와 재벌가 딸일 때 저의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수진아, 제 성격이 바뀌었나요?
제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민호 씨 눈에 보이는 제 가치가 바뀐 건가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사랑했던 건 저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7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던 거죠. 그게 아니야. 그럼 왜 저를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나요? 왜 서연 씨 같은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나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 당신이 내 딸에게 한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를 성공하자마자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버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했죠.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을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한 것입니다. 고아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고아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내 딸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 기회는 이미 7년 동안 드렸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수진아, 저를 이용해서 성공하시고 성공하자마자 저를 버리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한 실망감만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그때 이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종 이혼 조건입니다. 민호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게 뭔가요? 재산 분할 없음, 양육비 없음, 면접 교섭권 없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로부터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민호 씨가 번 돈도 민호 씨의 시간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요. 내 아이인데. 사실 민호 씨가 진짜 원한 건 저와의 이혼이었잖아요. 이제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말해봐. 앞으로 저와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민고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을,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정말.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변조님, 서류 처리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진과 이 회장만 남은 회장실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니?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에게는 더 소중한 가족들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와 곧 태어날 우리 아기요. 이 회장은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서 멈춰 선 그 순간 이사장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호는 희망을 품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궁금해요. 민호 씨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무슨 뜻이야? 7년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민호 씨는 제게 어떤 아버지가 될 거라는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수진의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를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임신한 저에게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수진아, 정말 달라졌어. 이제는. 변했다고요? 언제부터요?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인가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 씨,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뭐?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고아여도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상관없이요. 수지는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민호 씨를 사랑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냥 민호 씨라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수진아. 하지만 민호 씨가 저를 사랑한 이유는 달랐죠. 제가 헌신적이어서, 제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제가 순종적이어서. 수진이 돌아서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혈육이라는 소유욕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야. 정말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럼 왜 임신했을 때는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하셨나요? 그때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었나요? 수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장실 문이 열리고 이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태성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회의가 끝나서. 뭐? 이 회장은 민호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수진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태성이는 엄마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보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정말 예쁘게 컸구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저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을까? 민호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를 민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조심히 안으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 하지만 자신이 포기하려 했던 아이.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호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를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 회장과 수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아이를 수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안아볼 수 있게 해줘서. 민호 씨.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용서해요. 수진아.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해해. 그리고 태성이에 대해서도. 정말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먼저 민호 씨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사람이요? 네. 다른 사람을 출신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민호는 수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태성이도 민호 씨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좋은 어른으로서요. 정말. 정말이야? 네. 하지만 그건 민호 씨에게 달린 일이에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을요? 수진아. 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제 행복을 원하는 것처럼 민호 씨 자신의 행복도 찾으세요.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가 이사장실을 나간 후 이 회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니? 너무 관대한 건 아닐까? 괜찮아요, 아버지. 수진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민호 씨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도요.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처럼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신 분, 그리고 이 아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존재.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이 회장은 딸과 손자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일기를. 오늘도 수진이와 태성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서 태성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이 진정한 반전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 증오가 아닌 성장,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이 아닌 상대방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수지는 이 모든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에서 재벌가 딸이 된 것이 반전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다운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이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한 가족과 사랑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